영어 영문학과에서는 영어라는 언어에 대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이 학문적인 그런 지식을 쌓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을 두 종류로 나누면 영문학이 있고 영어학이 있습니다. 영문학에서는 시라든가 소설이라든가 희곡이라든가 이러한 문학적인 그런 작품을 통해서 이론을 배우는 것이고, 영어학에서는 영문법이라든가 또는 음성학, 그다음에 의문론, 영어 통사론, 영어 의미론, 활용론, 영어 교육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런 학문을 배우는 곳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 영어학에 관련된 과목 중에 시멘틱스 의미론과 프래그매틱스 활용론과 관련된 그러한 과목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언어의 의미에 관련된 그러한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언어의 의미인데,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구성 요소, 즉 단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또는 디스코스, 문장들이 모여서 담화를 이루는 디스코스라든가 이런 거에서의 의미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와 관련된 이러한 학문들은 그 언어학의 다른 분야들, 그리고 논리학이라든가 또는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또는 사이콜로지 심리학이라든가 이러한 인접 학문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의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리치라는 학자는 의미를 여기 나온 대로 7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conceptual meaning, connotative meaning, social meaning, affective meaning, reflected meaning, collocative meaning, thematic meaning 이렇게 7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는데, 그 각각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conceptual meaning이라는 것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이고 그리고 인지적인, 그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적인 내용물, 즉 어떤 우리가 사전적인 정의와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rose 그러면 a flower that has a pleasant smell and is usually red, pink, white or yellow, 이와 같은 이런 의미를 우리가 conceptual meaning이라고 하고요. associative meaning을 다시 몇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connotative meaning이에요. connotative meaning이라는 것은 그 단어가 가리키는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다른 결합된 그런 의미들이 전달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rose 그러면 rose에는 사랑이라든가 love다 또는 passion이다 또는 어떤 아름다움이니까 beauty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connotative meaning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ocial meaning이라는 게 있어요. social meaning은 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언어 때문에 주는 사회적인 어떤 사회 환경적인 의미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그 소셜 미닝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어떤 그 화자가 어떤 방언을 얘기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지역적인 방언 또는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방언을 얘기하면은 그것이 또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I ain't done nothing 이라는 이런 그 문장을 놓고 보면, 이 문장을 통해서 이 말을 한 사람은 아마도 black American 흑인이다. 그리고 underprivileged 뭔가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uneducated 그리고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전달될 수 있죠. 이런 의미를 social meaning이라고 하고요. affective meaning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태도 이런 의미가 전달되는데, 바로 그것을 affective meaning이라고. 예를 들어서 I'm terribly sorry to interrupt, but I wonder if you would be so kind as to lower your voice a little.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좀 목소리 좀 낮춰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아주 길게 정중하게 이렇게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글을 통해서 이 사람은 듣는 사람에게 굉장히 정중한 그런 태도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affective meaning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reflected meaning이라는 게 있는데, reflected meaning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표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와 연상해서 전달되어지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KFC의 어떤 슬로건 중에 finger licking good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수십 년 전부터 KFC가 사용하고 있는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원래 뜻을 보면 아주 손가락을 잘 빨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손가락을 빤다, 잘 빤다라는 이 글씨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연상이 되면 손가락을 빤다는 잘 빤다는 거지만 사실은 그 글의 의미 속에 어떤 delicious 음식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손가락까지도 다 손가락에 붙은 그런 음식물을 다 완전히 먹기 위해서 손가락까지도 빤다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의미는 이 글이 주는 의미는 이 KFC의 음식이 너무나 맛있으니까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KFC에 와서 음식을 먹어라라는 이러한 그런 충동을 일으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의미를 우리가 reflected meaning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collocative meaning이라는 게 있어요. 이 collocative mean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에서 이게 fast train, fast food, quick shower, quick meal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내추럴한 그런 자연스러운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quick train, quick food, fast shower, fast meal이라고 하면 뭔가 어색한 영어가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그 단어가 뒤에 어떤 단어가 오냐에 따라서 약간의 의미적인 그 어색함 또는 자연스러움 이러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주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collocative meaning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hematic meaning이라는 게 있는데, thematic meaning은 그 표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어떤 순서라든가 그 표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어떤 그 강조점이 주어짐으로써 의미가 전달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A번과 같이 Mrs. Smith donated the first prize와 같은 능동문과 The first prize was donated by Mrs. Smith와 같은 수동문이 있을 때 A번과 같은 능동문에서는 누가 그 상을 주었는지가 중요하지만 B번과 같은 수동태에서는 미세스 스미스가 주었는데 무엇을 주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능동태, 수동태로 우리가 달리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따른 의미적인 그런 차이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semantic meaning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의미와 관련된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우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의미와 관련된 어떤 지식, 어떤 능력, 컴피턴스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어떻게 언어에 나타나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 주어진 문장들을 놓고 볼 때 Henry left, the picture left, the picture Henry drew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이 있을 때 A번 문장을 보면 참 완벽한 영어 문장이구나. 근데 B번 문장을 보면은 뭐가 좀 이상하다. 어떻게 그림이 웃지? 약간의 이상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전혀 이건 말이 안 된다.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바로 그런 판단하는 능력은 우리 화자들이 어떤 semantic knowledge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어떤 그 문장들이 주어졌을 때 그 두 문장의 의미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Rebecca got home before Robert라는 문장과 Robert arrived at home after Rebecca 이 두 문장이 있으면 이 두 문장은 의미가 같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죠. 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화자들이 semantic knowledge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동의어와 관련해서도 우리 Where did you purchase this tool? 이 purchase라는 단어와 동의어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한번 골라보라 그러면 여기 use, buy, release, modify, take 중에서 buy가 동의어구나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엔토님과 관련해서도 두 단어가 뭔가 반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big 하면 small, down 하면 up, beautiful 하면 ugly 이렇게 많은 동의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러한 그 반의어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반의어가 반의적인 그 두 의미가 상반적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semantic knowledge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contradictory인 문장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두 문장이 서로 모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에드가 is married, 에드가 is a bachelor 그러면 두 문장이 동시에 참이될 수는 없죠. 둘 중에 하나밖에 참이될 둘 중에 하나만 참이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관계를 우리가 contradictory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순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가 semantic knowledge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semantic feature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street, lane, road, path, house, avenue 이런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한 단어만 약간 생뚱맞은 단어가 하나가 섞여 있죠. 나머지 street, lane, road, path, avenue는 뭔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나온 하우스만은 공통점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뭔가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를 우리가 semantic feature라고 그래요. 그래서 semantic feature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는 semantic knowledge가 언어적인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semantic knowledge와 관련해서 Majority took the sick parakeet to a small animal hospital. 여기 보면은 small animal hospital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 small hospital for animal이라는 의미도 있고 hospital for small animal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두 가지 뜻이 있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semantic knowledge가 있기 때문이다. 또 그 다음에는 entailment 즉 함의와 관련된 현상을 살펴볼게요. There are tulips in the garden 이라는 문장을 보면 There are flowers in the garden 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번 문장이 참이면 반드시 B번 문장도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는 참인데 B가 거짓인 그런 상황은 존재할 수가 없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entailment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entailment 관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semantic knowledge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presupposition인데 예를 들어서 Andy Murphy usually drives his 현대 to work. 현대 자동차를 타고 일을 하러 차를 몰고 보통 간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의 의미 이 문장의 의미 속에는 여기 나와 있던 B, C, D, E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앤디 머피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앤디 머피가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현대라는 자동차는 앤디 머피가 가지고 있고 앤디 머피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이런 의미들이 이 A라는 문장의 의미가 성립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죠.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semantic knowledge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멘틱스와 관련된 그러한 의미적인 현상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프래그매틱스, 활용론과 관련된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활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면에서는 단어라든가 또는 문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의미가 이 소셜 컨텍스트,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의미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온 대로 소셜 컨텍스트입니다. 어떤 맥락 속에서 의미가 다양한 의미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프래그매틱스는 어떤 컨텍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연구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 표현에 나와 있듯이 as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is essentially a process of conveying and understanding meaning in a certain context.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의미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맥락 속에서의 의미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프래그매틱스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래그매틱스를 정의하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것으로 정의를 내렸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 레빈슨이라는 학자는 이 프래그매틱스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적절한 맥락 속에서 그 언어, 그 문장들을 사용하는 바로 그러한 언어 사용자들의 능력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프래그매틱스를 리치라는 앞에서 언급했던 그 학자, 리치라는 학자는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 이 프래그매틱스다.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똑같은 표현이더라도 바로 그러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하고요. 또 유울이라는 학자는 그래서 이 프래그매틱스라는 것은 맥락적인 의미를 연구하는 contextual meaning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그래서 우선 먼저 우리가 컨텍스트라는 게 뭐냐, 맥락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자가 언어를 사용할 때 그리고 듣는 사람이 자기에게 얘기해진 언어를 해석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그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사용되어질 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은 어떠한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 공유하고 있는 지식을 그 언어가 사용된 표현을 해석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 지식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컨텍스트, 맥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맥락적인 지식에는 그 언어에 관한 지식, 사용되는 언어의 지식, 그리고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그 언어적인 표현에 관한 어떤 지식, 그리고 그 화자나 청자가 놓여져 있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세계에 관한, 세상에 관한 그런 지식, 그리고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특정한 상황에 대한 어떤 지식, 뿐만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 화자, 청자 각자에 관한 모든 지식, 이와 같이 화자와 청자가 본인이 갖고 있는 또는 공유하고 있는 알고 있는 모든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하죠. 컨텍스트. 그래서 이러한 맥락적인 이러한 요소가 언어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를 본다면 예를 든다면 It's cold in here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이런 문장이 보면 우리가 여기가 매우 추운데 이렇게 말했지만 이 화용론적으로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듣는 사람에게 지금 여기가 추우니까 히터를 좀 켜라. 이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가 추워 이런 얘기는 야 여기 너무 추우니까 다른 데로 가자. To leave the place. 이 장소를 떠나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가 매우 추워요라는 얘기는 뭔가 방이 굉장히 춥기 때문에 좀 미안하다. 이런 의미로 또 쓰일 수도 있고요. 이것 말고도 상황이라든가 맥락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의미들이 전달될 수 있죠. 이와 같이 상황이라는 것, 컨텍스트가 이 It's cold in here라는 의미를 해석하는데 기대한 역할을 하죠. 이런 예가 있고요. 두 번째 예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두 번째 예에서는 예를 들어서 Is this your pen?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만약에 그 선생님이 학생에게 교실을 막 떠나려고 하는 학생에게 Is this your pen?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선생님이 Don't leave it behind. 펜 놓고 가지 마.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공공 장소에서 여기 포스트 오피스와 같은 이런 우체국에서 어떤 옆에 있는 사람에게 Is this your pen? 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May I use it? 제가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의미로 얘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엄마가 아이에게 어떤 바닥에 펜이 떨어져 있는 보고 아이에게 엄마가 Is this your pen?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펜을 빨리 주워 pick it up. 이런 의미가 전달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것 말고도 상당히 다양한 다른 의미들도 얼마든지 맥락에 따라 달리 전달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의 프래그매틱스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시멘틱스와 프래그매틱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그 차이점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시멘틱스라고 하는 것은 단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그 고립된 상태에서 맥락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그 자체 표현 그 자체의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 시멘틱스고요. 프래그매틱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립된 상태가 아니라 맥락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어떤 표현들의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 프래그매틱스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멘틱스에서는 단어라든가 문장 수준에서 센텐스 미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시멘틱스는 변하지 않는 그런 그 표현 그 자체에 갖고 있는 의미, literal meaning이기 때문에 stable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sentence meaning이라는 것은 나름대로는 추상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맥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context independent meaning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통 literal meaning이다. 맥락, 문자 그대로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pragmatics라고 하는 것은 utterance meaning이라고 그래요. 발화, 어떤 맥락 속에 상황 속에서 언어가 표현된 그 다음의 의미이기 때문에 utterance meaning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다이내믹한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의미다. 그래서 이것도 항상 컨텍스트라고 하는 맥락과 관련해서 나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드런스 미닝은 콘크리트하고 그러니까 실제 맥락에서 사용되어진 의미고 또 맥락에 상당히 의존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스피커가 어떤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intended meaning, 그 자기가 어떤 전달하려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Today is Sunday 이런 표현이 있다고 했을 때 의미적으로는
오늘은 일요일이다라는 의미는 의미적으로는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week. 일주일의 시작하는 날이다. 우리가 이제 그 일주일의 시작을 이제 보통 monday라고 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sunday를 일주일의 시작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일주일의 시작하는 날이다라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이죠. 그러나 화용론적으로는 다양한 의미, 그 맥락이라든가 그다음에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커플이 있는데 커플이 그 중에서 남편은 매일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와이프가 그 남편에게 말을 하는 거죠. Today's Sunday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Honey, you should have a good rest today. 오늘 일요일이니까 푹 쉬세요라는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름이 다가오는데 어떤 여자 아이가 항상 그 예쁜 치마 스커트를 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바빠서 늘 뭐 치마를 사달라고 해도 좀 우리가 한가할 때 가자, 일요일 날 가자, 일요일 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는데 그 딸 아이가 엄마한테 Hey, mommy, today's Sunday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Mom, let's go downtown and to buy new skirt today. 오늘 그 치마 사러 같이 가요.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똑같은 의미인데도 semantically는 아주 똑같은 이런 의미지만 pragmatically 그 화용론적으로는 다양한 의미들이 맥락에 따라 다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지금까지 이렇게 의미론이 뭔지 또 화용론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